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풍력 터빈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참 쳐다보기도 하고 바람으로 무료 에너지를 얻다니 꽤 똑똑한 애라고 말하며 대충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날개가 돌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금 당장 그 날개가 어떻게 벽에 꽂는 콘센트의 전기로 바뀌는지 정확히 설명해보라고 한다면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왜 꼭 3개의 날개일까요?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닌데 말이죠. 전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날개 끝은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움직일까요? 탑 꼭대기에 있는 저 작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완전히 적재된 보잉 747보다 더 무거운 걸까요? 그리고 바람이 약해져서 발전기가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기에 처하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비틀린 비행 날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기어박스, 터빈이 작동하는 매 순간 엔지니어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주파수 문제, 그리고 1945년 버몬트 언덕에서 누군가 해서는 안 될 판단을 내린 탓에 부러져 나간 날개에 얽혀 있습니다. 자동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느린 회전, 우아하고 거의 지루할 정도죠. 하지만 현대 터빈 날개 끝은 시속 300km 이상으로 회전해 F1 레이스카의 최고 속도보다 빠릅니다. 반면 허브는 거의 고정되어 있죠. 날개 끝은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와 비슷한 속도에 가깝습니다. 같은 회전이지만 속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풍력 터빈은 역방향으로 도는 선풍기가 아닙니다. 돛처럼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 날개와 똑같이 양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람은 날개 윗면의 곡선 부분을 아랫면보다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속도 차이가 압력 차이를 만들고 날개는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400톤짜리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날개는 바람에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개는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왜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정밀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날개가 비행기 날개처럼 작동한다면 왜 비틀어져 있을까요? 날개 뿌리는 대략 시속 20km로 움직입니다. 날개 끝은 시속 300km로 움직입니다. 같은 날개, 같은 회전이지만 날개 끝은 뿌리보다 초당 약 15배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따라서 각 부분은 완전히 다른 각도의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 바람뿐만 아니라 날개 자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기는 상대풍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느린 뿌리 부분에서는 상대풍이 작습니다. 끝단은 상대풍이 강하고 날카롭게 불어옵니다. 날개가 노처럼 직선이면 끝부분의 각도가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난류가 급증하고 항력이 커지며 기계적 스트레스로 인해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날개는 전체 길이에 걸쳐 비틀어져 있으며 뿌리 부분은 강도를 위해 두껍고 완만한 각도로 끝 부분은 효율을 위해 얇고 급한 각도로 설계되어 모든 구간이 동시에 최적의 양력 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센티미터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나는 서로 다른 날개인 셈입니다. 이 비틀림 덕분에 전체 날개가 한 번에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는 바람을 정면으로 받아야만 효율적으로 날 수 있고 바람의 방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셀 뒤쪽에는 2개의 장치가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풍속을 측정하는 풍속계와 방향을 감지하는 풍향계입니다. 터빈의 앞부분, 즉 노주입니다. 풍향계가 바람이 몇 도만 바뀌어도 이를 감지하면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고 컴퓨터는 나셀 하단에 있는 대형 전기 모터인 요 드라이브를 작동시켜 거대한 링기어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체 나셀이 천천히 회전하여 새로운 바람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나셀의 무게는 약 30만 파운드로 완전히 적재된 보잉 7417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모터들이 나셀을 나침반 바늘처럼 회전시킵니다. 가장 우아해 보이는 이 기계의 부분이 전보 제트기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것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모터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제 블레이드가 날고 있습니다. 터빈이 바람을 향해 있습니다. 축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샤프트는 대략 분당 열에서 15회 정도 회전합니다. 4초에서 6초마다 한 번씩 완전히 회전하는데 지상에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려면 분당 약 1500에서 1800회 정도 회전해야 합니다. 이 차이, 즉 분당 15회전과 분당 1500회전은 100배의 차이입니다. 기어박스가 그 차이를 메워줍니다. 여러 단계의 유성 기어가 들어오는 회전을 약 100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허브에서 나오는 느리고 무거운 회전이 한쪽으로 들어가면 고속도로 자동차 엔진만큼 빠르게 회전하는 샤프트가 반대쪽으로 나옵니다. 이 고속 샤프트는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비상 브레이크도 달려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거대한 유압 캘리퍼로 폭풍이 닥치면
몇 초 만에 강철 디스크를 꽉 잡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발전기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력망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력망이 정확히 60Hz, 즉 매초 60번의 완전한 전기 사이클을 하루 24시간 내내 요구합니다. 유럽에서는 50Hz입니다. 만약 59Hz나 61Hz로 전기를 일정 시간 이상 공급하면 전체 지역의 장비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결코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터빈이 정확히 분당 1800회 회전할 때 정확히 60Hz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돌풍이 멎고 로터가 분당 1700회로 떨어지면 발전기는 56.67Hz만을 생산하게 되어 전력망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바람이 강해져 로터가 분당 2000회에 도달하면 출력은 66.67Hz로 올라가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값입니다. 이것이 터빈이 작동하는 매 순간 엔지니어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이중 급전 유도 발전기라 불리는 발전기 종류로 대부분의 현대식 터빈에서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컨트롤러는 발전기 내부에 회전하는 부분에 있는 코일에 별도의 전류를 주입하여 로터가 실제로 회전하는 속도에 맞춰 보상하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로터가 느린가요? 주입된 전류가 주파수를 더해 출력이 60Hz가 되도록 맞춥니다. 로터가 너무 빠른가요? 컨트롤러가 초과된 부분을 빼줍니다. 로터가 완벽한 속도인가요? 일정한 직류 전류가 아무런 조정 없이 출력을 유지합니다. 컨트롤러는 이 과정을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조정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악기를 무작위로 밀고 당기는데도 연주자가 완벽하게 조율된 음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든 날씨 속에서 매 밀리초마다 실시간으로 주파수 연산을 수행하는 셈이죠. 전기가 올바른 주파수가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유용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발전기는 약 690V의 전압을 출력하는데 이는 산업용 장비를 가동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장거리 송전에는 너무 낮은 전압입니다. 전기는 케이블을 통해 이동할 때 열로 에너지를 잃게 되며 전압이 낮을수록 손실이 더 심해집니다. 탑의 기초에 있는 변압기가 전압을 33,000V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전압에서는 전기가 지하 케이블을 통해 효율적으로 변전소까지 이동할 수 있고 이후 송전선을 거쳐 결국 여러분의 집에 도달합니다. 이때 동네 변압기가 다시 안전한 수준으로 전압을 낮춥니다. 여러분 집 벽에 흐르는 전기는 주파수가 보정되고 송전을 위해 전압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것에는 아무런 가공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콘센트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2번이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3개의 블레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2개나 4개가 아니라 3개일까요? 2개의 블레이드는 더 저렴하고 더 빨리 회전하지만 심각한 기계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2개의 블레이드로 이루어진 로터가 회전할 때 한 블레이드는 위를, 다른 하나는 아래를 향하게 되어 축과 타워의 불균형한 하중이 걸립니다. 이로 인해 구조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흔들리는 자이로스코프 힘이 발생하고 훨씬 더 많은 소음이 만들어집니다. 2개의 블레이드를 가진 터빈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는 시각적으로도 불안정해 보입니다. 4개의 블레이드는 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효율이 5%도 채 오르지 않는 대신 자재가 약 33% 더 들어갑니다. 3개의 블레이드는 최적의 지점을 찾았습니다. 회전 하중이 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타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고르게 분산되고 소음이 최소화되며 효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믿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1980년대 초 덴마크 제조업체들은 2개의 블레이드를 표준으로 터빈을 만들고 있었지만 운영자들은 아무런 지시나 제조사의 지원 없이 조용히 자기 비용으로 3번째 블레이드를 추가 장착했습니다. 타워 피로 스트레스가 극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2년 안에 상쇄되었습니다. 결국 제조업체들도 이를 알아차리고 3개의 블레이드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표준은 항공우주 이론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계속해서 3번째 블레이드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표준이 자리 잡았습니다. 1941년 미국 버몬트주 그랜파스 높 언덕에 최초의 개통 연계형 풍력 터빈이 등장했습니다. 엔지니어 팔머 퍼트넘은 53m 길이의 이어 블레이드 기계를 제작해 센트럴 버몬트 퍼블릭 서비스 전력망에 연결했습니다. 이는 미국 풍력 터빈이 실제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한 첫 사례였습니다. 작동했습니다. 그러다 블레이드 하나에 금이 갔습니다.
전시 물자 배급으로 인해 교체품이 도착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1945년 3월 수리된 터빈 재가동 23일 만에 야간 운전 중 블레이드 하나가 부러져 다음날 아침 250피트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프로젝트는 폐기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점은 실패한 블레이드에 이미 점검 중 금이간 표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능 데이터가 급했던 그들은 금이간 부위가 버틸 거라 판단해 가동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블레이드는 23일을 버텼습니다. 1945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풍력 터빈은 오늘날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즉시 거부할 판단에 의해 실패했습니다. 현대 풍력 산업은 푸트남 실패 이후 항공우주연구소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덴마크 농부들과 소규모 작업장들이 단순한 삼엽기계를 만들고 꼼꼼하게 유지보수 기록을 남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전 세계 산업이 기반으로 삼는 엔지니어링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15메가와트 해상 풍력 터빈은 1941년 푸트남 기계보다 약 5,000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면 동일한 물리 법칙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도 동일한 에어포일, 날개 단면 형상을 사용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터빈 블레이드는 양력을 회전력으로 바꾸고 날개는 양력을 상승력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선박의 프로펠러가 길이 방향으로 비틀려 있는 이유도 터빈 블레이드가 비틀려 있는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팁 스피드 보상, 즉 풍력 발전이 등장하기 수십 년 전에 선박을 위해 고안된 해결책입니다. 송전선 장비 근처에서 들리는 60Hz의 윙윙거림은 모든 풍력 터빈 컨트롤러가 실시간으로 맞추고 있는 정확한 주파수입니다.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도 터빈 블레이드와 마찬가지로 블레이드 속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틀리고 점점 가늘어지며 에어포일 형태를 띱니다. 연구 커뮤니티도 서로 겹칩니다. 포뮬러 1의 리어윙은 터빈 블레이드와 동일한 압력차의 기반의 공기역학을 사용하지만 양력이 아닌 다운포스를 생성하기 위해 반대로 적용됩니다. 태양광 패널 인버터는 이중여자 발전기와 동일한 주파수 맞춤 문제를 해결하며 불규칙한 전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60Hz의 계통 규격 전기로 변환합니다. 집 근처 전신주에 있는 회색 박스에서 들리는 변압기 소음은 그 박스가 터빈의 지상 변압기와 반대로 전압을 낮추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휠 밸런스는 삼엽 블레이드 구조와 동일한 회전 대칭성의 개념입니다. 비대칭 하중은 자동차 바퀴든 풍력 터빈 타워든 진동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솔직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회전 속도를 100배로 증폭시키는 기어박스는 지속적으로 극심한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기어박스는 지상 100m 높이의 나셀 안에서 작동하며 비, 얼음, 열, 그리고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어박스 고장은 풍력 터빈 운영에서 단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유지보수 사건으로 종종 크레인과 몇 주간의 가동 중단이 필요하며 초기 엔지니어링 예측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해왔습니다. 업계의 해답은 이를 완전히 우회하는 설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구동 터빈은 더 많은 자기 극을 가진 발전기를 사용하여 속도를 증폭시키지 않고도 저속 회전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어박스가 없으니 고장 지점도 없지만 그 대가로 발전기가 더 크고 무거워집니다. 이미 고도화된 테스트 단계에 있는 다음 단계는 거의 절대영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는 저항 손실이 거의 없이 훨씬 더 많은 전류를 운반할 수 있어 무게의 일부만으로도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폐기물 문제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유리 섬유와 탄소 섬유로 만든 블레이드는 경제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수명이 다하면 매립지에 묻히고 있습니다. 재료 회수를 위해 용해될 수 있는 새로운 에폭시 화학 기술이 개발 중이며 EU는 이미 2030년 이후 퇴역하는 블레이드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청정 에너지 기술에도 숨겨진 소재 문제와 기어박스 문제가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동시에 기술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이 작동하는 이유는 비틀린 블레이드, 100배 감속 기어박스, 주파수, 보정, 발전기 등 모든 부품이 각각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정확히 하나씩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느린 회전은 결국 여러분의 콘센트에서 그리드에 완벽하게 맞는 전기로 끝나는 일련의 과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터빈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기가 떠나서 그리드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리드는 전력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륙 전체에 걸쳐 실시간으로 전력을 균형 있게 맞추는데 이 시스템은 터빈 내부의 어떤 것보다도 더 기이합니다.